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즘에 영화 쪽에서 이렇게 핫하신 분을 모시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화 탈주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뭐 보신 분 계시고 아시는 분 계실 텐데 그 탈주의 영화에 또 크게 관여를 하고 이야기했던 이따가 좀 더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정하늘 감독님 모시고 오늘 휴먼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하늘입니다. 아, 네. 요즘에 바쁘시죠? 어떠신가요? 바쁠 땐 바쁘고 안 갈 땐 안 갑니다. 아, 네. 요즘에 근황이 어떤지 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요즘 근황은 이제 좀 강연을 좀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프로필을 좀 찍어야 돼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나리오를 이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예. 아, 네. 사실 저희가 감독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전에도 비슷하겠지만 빠질 수 없는 게 영화 또 요즘에 탈주라고 하는 영화가 워낙 일반 분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니까 네. 영화 탈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영화 탈주는 이제 북한에서 최전방에 있던 군인이 DMZ를 넘어서 이제 탈북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사실 그 영화는 제가 이제 DMZ를 넘어서 왔습니다. 근데 제 탈북 스토리를 보고 작가님이 이제 영감을 받으셔서 이제 제 탈북 스토리를 모티브로 영화를 시나리오 이제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영화 크랭크인 하기 전에 감독님께서 저를 이제 영화에 자문하는 사람으로 이제 좀 모시고 싶다 해서 영화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북한 말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시나리오 작업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북한화 하는데 좀 많은 자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배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연기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그 오디션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우로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역할이긴 하지만 그래도 첫 영화가 상영작이고 상업 영화고 거기에 이제 작은 단역을 맡아서 이제 맡게 됐는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어서 그 돈을 주고 배워야 할 거를 돈을 받으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좀 주로 이렇게 그 역할 거기서 함께하면서 어떤 거를 주로 좀 많이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장 컸던 거는 배우들한테 북한 말을 전부 다 제가 가르쳐 드렸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북한의 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잘 모르더라고요. 연출팀에서 당연히 잘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디테일한 것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북한 군의 그 명찰이라던가 이런 걸 딱 군복을 들었을 때 명찰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바느질을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다 알려드렸고 예, 정말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다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훈 선배님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영화 배우가 컷 이러면 감독을 보면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는지 그 표정을 캐치하는데 그분은 이제 인터뷰 와중에 자기는 감독님을 보지 않았고 그 친한 동생을 봤다. 그게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옆에 앉아 있는데 저를 보면서 오케이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 위에 감독이네요. 그래서 괜찮았다 이러고 아니면 좀 틀렸으면 또 그 수많은 스태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제가 이거 틀렸어요 하면 배우가 무안해할까봐 그 사람은 얼마나 또 열심히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이제 컷 했을 때 가서 이제 감독님이 물어보죠. 오케이 괜찮냐고. 그러면 감독님 제가 가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조용히 이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좀 엄청 친해졌던 것 같아요. 끈끈한 유대감을 쌓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재훈 선배님 엄청난 팬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2012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회에 201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전략 정신도 강했고 이래서 극장에 영화 보러 가는 걸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영화를 보고 하다가 처음으로 극장으로 이제 가서 보게 된 영화가 파파로티라는 영화였어요. 그게 이제 이재훈 선배님의 그쵸.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 되게 팬이었고
근데 쟤한테 이제 자문 요청 메일이 왔는데 거기 주연이 이제 이재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한테는 우상과 같은 뭐 예. 그런 영화 배우인데 맞습니다. 어. 근데 그분과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같은 화면에 막 담기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됐었고 그래서 참 세상 사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예, 그런 정말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예. 어떻게 보면 그 탈북 스토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사실 약간 예. 그 당시 막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됐던 스토리이기도 하고 네. 탈북했던 과정들. 그래서 와서 생활하면서 영화라는 걸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을 게 왔지만 북에서 계실 땐 사실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북한에서 제 소개도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예, 저는 고향이 북한의 함경남도 함흥이고요. 2010년까지 북한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저기 고향 분이 계시네요. 아 그래요? 네. 2011년에 이제 북한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축구 잘 못해가지고 아. 군에 나오게 됐는데 사실 저는 그 어릴 적에 영화를 좀 많이 좋아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북한의 제 또래들 다 영화를 좋아했을 겁니다. 영화를 좋아했고 근데 그 저는 한국이었으면 아마 어릴 적부터 영화 배우를 꿈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네. 그 어릴 적에 북한의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영화에 나오는 그 화면에 네. 나오는 사람들이 네, 배우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화 배우가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예 꿈 자체를 못 꿨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영화 배우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려준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마냥 이제 재밌게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 군사놀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걸 되게 민망한데 저희 외갓집이 좀 저희 집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까지 혼자 가는데 그 영화 본 거를 제가 가면서 혼자서 막 이제 막 따라하고 막 재현 배우처럼 막 이제 막 재현하면서 혼자서 막 입으로 막 입총으로 막 쏘면서 막 흙밭에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누가 오면 이제 걸려서 넘어진 척하면서 막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 그랬던 기억들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일반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 가야 된다 해서 대학교 갔고 그래서 제 꿈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여기 와서 처음에는 뭐 기자도 한다고 했다가 기자? 예, 정치한다고 사실 제가 전공이 정치외교학이에요. 한국에서 네. 정치를 한다고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는데 현실 정치를 경험해보고 너무 달라서 이건 아니다 하고 기자를 해야 되겠다 하고 기자를 하다가 또 그만두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하나만 해라 하나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정말 많이 겪다가 이제 졸업반쯤에 이제 연기에 이제 빠져들게 됐었고 그래서 연기학원 다니면서 배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가 하면서 이제 나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모습처럼 예. 연기가 나한테 천적인 거 이렇게 전성적으로 잘 맞는다 이런 걸 느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축구 선수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거 보면 네. 되게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 어땠습니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굉장히 저는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성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이놈아 새끼야 너는 좀 성격이 좀 쾌활했으면 좋겠다. 낙천적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내성적이고 네. 혼자만 있고 그런 성격이요? 아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이제 맞장손으로 커가지고 집안에서 금이야 오기야 크다 보니까 학교에 보냈는데 이제 선생님이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막 눈물을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집에 보냈어요. 왜 애가 이거 너 집에 가면서 읽지 말라고 하면서 어머니 갖다 주라고? 그래서 갖다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편지를 보고 너 울었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집에서도 안 울리는 애를 왜 울렸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왜 뭐 때문에 울었는지 기억은 납니까? 욕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큰 소리를 한번 했는데 제가 막 운 거예요. 그 큰 소리 한마디 듣고 막 울고 예. 선생님은 미안해가지고 편지를 쓴 거고 아버지는 집에서도 귀하게 하는 애인데 학교에서 선생님 뭔데 큰 소리 좀 이런 거? 예. 그래서 좀 애가 좀 어릴 적에 좀 살짝 좀 많이 좀 부족했죠. 모자랐죠. 그러다가 축구를 하면서 좀 그게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축구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이제 어릴 적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딱 보게 된 거예요. 함흥에서 이렇게. 예. 근데 비행기가 북한은 한국처럼 그렇게 많이 안 날아가는데 네, 가끔 들었습니다. 날아가는 걸 보는데 보면서 저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저 비행기 한 번 정도 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저 비행기 어떻게 하면 탈 수 있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유명한 외교관이 되거나 아니면 유명한 축구 선수, 네. 운동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가 되면 된다. 두 가지만 알려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국가대표 하고 저는 이제 그때 축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럼 둘 중에 외국가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어려울 것 같았어요. 어려울 것 같아서. 나한테 현실적으로는 네. 축구 선수가 훨씬 낫겠다. 솔직히 좀 축구를 좀 좋아했어요. 축구를 좋아해서. 네. 그래서 축구 선수를 이제 꿈을 갖고 축구를 하면 저희는 이제 사실 북한에서 축구 선수가 어떻게 되고 어떤 훈련인지 잘 모르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휴먼북으로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네네. 좀 더 얘기해 주시세요. 축구 선수 이제 하겠다고 마음 먹고.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알고 보니까 제가 평발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발은 그 일반 사람이 느끼는 피로의 2~3배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평발의 그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 저는 아치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완전 곰발바닥 같거든요.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어릴 적에 그 책을 봤는데 거기에서 제 어릴 적 우상이 마라도나라는 선수였습니다. 네. 아르헨티나의. 예. 네. 그래서 그 선수를 딱 보면서 책을 읽는 걸 좋아해서 그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웠었고, 제가 어릴 적에 그렇게 키도 또 크지 않았어요. 비슷하네요. 네. 근데 마라도나가 163인가 5가 되는 그 키로 그 유럽의 장신 수비수를 해치는 게 마치 열대림 속에서 사자가 그 밀림을 해치는 사자를 연상케 한다라는 그걸 딱 보는데 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또 그 마라도나도 굉장히 그 빈민가에서 컸잖아요. 네, 맞아요. 가난하게. 근데 저희 집도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고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다 하면서 이제 끼워 맞췄죠. 그리고 열심히 축구를 했는데 마라도나가 그 월드컵에서 최종 엔트리에 못 들고 연습을 막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부족하니까 연습을 더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운동이 끝나고 연습하려고 하니까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훈련을 한 상태에서 이제 편발이다 보니까 피로를 너무 많이 느끼니까 다른 친구들은 에너지가 있는데 저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맨날 저한테 뭐라 하시고 축구만 할 거고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니까. 네네. 그럴 거면 때려치워라. 그래서 좀 구박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좀 강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요구도 되게 많이 높아지셨고 하지 않던 욕을 하기 시작하셨고 이제 선생님이 욕해도 선생님한테 가서 뭐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욕을 대신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축구를 했었고 저희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하다 보면 운동화도 네. 많이 들고 또 무릎도 빨리 옷이 깨지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던 게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나이키 옷이 그건 이제 6개월을 입었는데도 안 찢어져요. 비싸긴 비싸지만.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죄송합니다. 예. 북에서 북조선에 계실 때 축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이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질이 좋다 이게 소문이 있어요? 알아주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거 아랫동네 옷이다 해가지고. 근데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를 입으면 이제 한 달 만에 막 다 무릎이 구멍 나고 옷이 빨리 닳고 그랬는데 그래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6개월? 좀 참하게 입는 친구들은 이제 한 1년까지도 입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저희도 듣기로는 사실 북한에서 예를 내가 막 체육 특기생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학교에서 지원해주거나 시에서 지원 이런 게 없고 다 어머니 가정에서 해야 되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감독님부터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어렵지 않았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써가지고 벤치와 이제 선발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딱 올라갔는데 감독님이랑 제가 엄청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학교 때 축구를 시작했던 계기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운동을 하고 중학교에 올라갔더니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그 담임 선생님 이름이
김정학이었는데 정학? 예, 아, 네. 이름처럼 정확하다라고 해가지고 아,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북한의 7.15 수상자들을 네. 한 대여섯 명씩 배출하는 사람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 7.15 그 수상을 받으면 김일성 종합대학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이에요. 근데 그런 걸 배출해내는 굉장히 유명한 선생이었는데 그 전국에서 그 상을 받는 게 제한돼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대단한 분이네요. 한 학급에서 그 사람이 3명 이상을 배출해냈어요. 와. 그러니까 애들을 공부시키는데 진짜 독하게 시키더라고요. 매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를 이제 그 학습반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봤더니 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너무 제 자랑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저희 담임 오늘만 합시다. 오늘 네. 예, 요 자리면서 하겠습니다. 예.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제 지덕체를 다 갖췄다로 이제 써준 거예요. 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지혜와 덕목과 예, 예. 체육까지도. 오. 그래서 공부를 무조건 시켜야 함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이 7.15 그 학습반에 저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데 그래서 공부를 안 했죠 저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매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운동하러 갔었어요. 그 구락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청소년 체육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갔는데 선생님이 몽둥이로 이제 찜질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선생님과 그때 기싸움을 했는데 네가 하루 나가면 20대를 때릴 것이고 네가 이틀 나가면 40대 하루씩 불어난다 해서 제가 3일을 그렇게 했어요. 3일? 예, 60대네요. 60대를 맞았죠. 근데 운동장에 갔는데 다리가 막 쫄뚝쫄뚝 거리니까 감독님이 이제 오시더니 너 왜 이러냐 다리 한번 들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시퍼렇게 다 멍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너희 아버지가 이랬냐? 그래서 아닙니다 했더니 누가 그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했더니 그 감독님이 엄청 막 욕을 하면서 뭐 이딴 놈이 다 있냐고 그래가지고 너 체육학교로 옮기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체육고등학교로 이제 저는 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학적 후에 평정을 정말 속된 말로 정말 안 좋게 써줬어요. 네, 뭐같이 써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딱 봤더니 저희 부모님들이 그 보통 이제 전학을 다 해주는데 그 감독님이 이제 저를 뒤에 자전거 뒤에 태우고 직접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 체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제 그 평정서를 보더니 완전히 이 한심한 학생인데 운동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거기서 막 교장 선생님 앞에서 울면서 저 초등학교 때는 4년 내내 운동하면서 체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울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게 무슨 울 일이냐 왜 우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체육학급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리고 나서 운동을 이제 보장받으면서 감독님이랑 되게 끈끈해져가지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지 않아도 주전으로 뛰고. 아니 그러면 사실 감독님도 잘 보고 주전도 뛰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정도의 천재적인 재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체육단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의 K리그 프로에서 뛰는 선수들의 실력이면 북한에서는 중앙체육단이라고 하거든요. 뭐 압록강, 리명수 막 이런 그런 데서 뛰려면 저희 지역에서 막 엄청나게 소문나 있어야 돼요. 손가락 하나에 딱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선배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158인가 그랬었어요. 진짜 마라도나는 거기 있었네요. 거기 있었죠. 네. 그래서 그 형의 별명이 진짜 마라도나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앙체육단에 와가지고 스카우트 제의를 했는데 집에 보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소금 장사하시고 그리고 홀어머니에 그러니까 되게 유명 체육단에서 왔었어요. 근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고 해서 그 형이 나중에 기관차라는 조금 하부 순위가 이제 좀 하위권에 있는 팀에서 데리고 갔었죠. 어떻게 보면 프로축구 아니라 뭐 실업축구 뭐 이런 데로 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치면 프로축구는 많은데 순위가 이제 낮은 그러니까 좀 굉장히 잘 알아주는 명문 팀이 아니라 조금 이제 좀 그런 팀에 갔었고 저도 이제 감독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진로를 정해야 된다. 졸업할 때쯤에 축구를 계속 할지 다른 걸 할지 군대 나갈지 아니면 심포 그 사대 뭐 이런 사대 그런 데 가서 체육교육학과로 갈지 아니면 도체육단 가서 함흥에 있는 도체육단 가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2부 리그 정도 되는 거죠. 하부 리그. 거기에 가서 뛸지. 축구를 할지 축구와 관련돼서 대학을 체육대학 같은 데 갈지 예. 아니면 그냥 군대를 갈지.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더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제 군대를 어떻게 보면 그 선배를 보고 나서 좀 더 한계를 느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군대를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축구에 대한 꿈을 갖고 비행기를 타보겠다는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예. 군대를 가면 사실 현실은 정반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포기를 했죠. 저는 포기를 하고 이제 비행기는 물 건너갔구나. 내 생에 비행기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제 한국에 와서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군 생활 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사실 탈북 남한에 오게 되었는데 혹시 그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최전방으로 군대를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한국과 거리가 1.8km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고 그리고 한국이 잘 살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단지 이런 것도 많이 주워봤었고 그러면서 제 심정에 좀 많은 심리적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에 나와서 놀랐던 게 최전방에 나와 있는 군인들 중에 간부집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내노라가 하는 간부집 자식이 한 명도 없었고 전부 다 노동자, 농민의 평범한 가족들이었고 그리고 제가 있을 때 그 전쟁에 대한 그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 개 사단 중에서 한 개 중대밖에 살아남지 못하고 전부 다 죽는다. 전쟁이 일어나면 예. 북한 군인 중에 예.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총알바지네라는 생각이 그때 강하게 들었었고 그러면서 있는 집 자식들은 전부 다 평양.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그랬겠네요. 있는 집 자식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걸 보니까 우리 이제 총알바지처럼 예. 여기서 그냥 전쟁 일어나면 앞에서 시간 끄는 용도밖에 안 되겠구나 이런 거 느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체제에 대한 불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었고 누구는 이제 간부집 자식들은 평양 이런 데 가서 군복을 탁탁 털면서 군생활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불공평하다. 그리고 그때 손꼽아 기다렸던 게 2012년 4월 15일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김일성이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맞으면서 조국 통일을 하겠다고 북한 당국이 2002년부터 북한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었고 그 딱 100년이 되는 해에 예. 우리가 조국 통일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라고 했는데 2012년 4월 15일이 됐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그 시점을 5개월 남겨두고 김정일이가 죽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4월 15일까지 기다려보자. 기다렸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좀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때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결심을 하게까지는 뭐 개인적인 건 알겠지만 이게 가족에 대한 걱정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뭐 이게 걸림돌이 되진 않았어요. 엄청난 걸림돌이었죠. 사실 그게 가장 큽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북한 군인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가족이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할 거고 저는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할 때 수리탄이랑 실탄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왔거든요. 무기를 다 가지고 가면서 만약 내가 잡히는 상황이 오면 수리탄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자폭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시신도 안 남겨서 부모님들한테 피해가 최소화가게 하고 누군가가 총질을 하면 나도 맞총질을 해서 피값이라도 하고 죽는다. 무조건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뛰어든 거였고 그리고 설사 내가 뭐 1%의 확률로 남쪽에 가서 살아나게 되면 부모님들을 모셔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책으로 이제 뛰어들게 됐던 거죠. 네. 그 과정까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어려운 DMZ를 넘어서 와서 처음에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일단은 들어왔을 때 그 적이라고만 교육을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주적이라고. 항상 떨어져 있고 그랬는데 딱 군인들하고 이제 딱 대치를 했는데 귀순하러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조선말을 하는 거예요. 네. 대화가 통한다라는 생각에 깜짝 놀랐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벙쪄 있었고, 그런데 옆에 있던 분이 당신이 그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고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정말 심쿵해봤죠. 와락 무너졌고. 그러니까 한 명은 지금 이게 대치 상태에서 귀순하러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였고 한 분은 오시길 잘했습니다.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맞아주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얼마나 긴장했었고 또 심리적 압박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의 추격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이제 적군이라고 배웠던 이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이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긴장하고 있는데 당신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하고 저를 데리고 이제 방탄묘관으로 이제 딱 데리고 들어온 거죠. 그때야 이제 안도의 한숨이 쫙 나오면서 이 친구들이 입고 있는 전투복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전방에까지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저기 우리가 쓰는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지만 네. 거기까지 시멘트로 깔아놨다는 네. 것 자체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군인들의 몸 상태.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43kg였거든요. 성인 남성 43kg면 상당히 섹시한데 네. 아무튼 굉장히 그 43kg다 보니까 군인들의 몸 상태를 보니까 다 저보다 엄청 좋은 거예요. 그렇죠. 군복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서 일단은 그때 좀 의심도 했습니다. 이것들 봐라, 내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일부러 좀 괜찮은 친구들 나왔구만 이러면서 다시오다 예. 보여주기 위한 거. 그리고 이제 차에 딱 태우고 들어가는데 창밖으로 이제 막 뷰들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파주 쪽이었거든요. 네. 시골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사실 시골이라고 예. 느끼겠지만. 근데 제가 막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으니까 앞에 있던 그 기무부대 부대장님이 왜 이렇게 창밖을 주시하십니까? 이러면서 주시가 아니고 창밖이 너무 예뻐서 그럽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죄송하지만 여기는 시골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단장님 계시는 데로 들어갔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제일 높으신 분 누구냐 했더니 사단장님이 이제 투스타잖아요. 접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러더래서 더 높으신 분이 있으면 좀 나오라 해봐라. 이랬더니 그 당시 진짜 하루 강아지 법무사도 모른다고. 저 계급도 모르고 네. 별 2개 있으니까 한 중자쯤 되는 대대장쯤 되나? 대대장은 좀 치우라 이거죠. 더 높은 더 윗사람이 데리고 와. 네. 나와봐라 이랬는데 그분이 여기서는 제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 없냐 했더니 왜 그러냐 이래서 저 부탁이 하나 있다. 사실 뭐냐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들어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자기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북에 가족이 있습니다. 저 언론에 노출이 안 되겠다. 사실 언론에 노출이 되게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는 기자회견을 안 하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왜냐면 한국에 오면 이제 기자회견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유대학 만세 외치기 하는 줄 알고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북한은 막 이렇게 인간을 하고 뭐합니다. 저 남한에 와서 이렇게 그런 거 할 줄 알고. 그런 거 할 줄 알고 그러면 이제 다 방송에 나가면 북한에서도 딱 알잖아요. 예전엔 귀순용사라고 해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기자회견 안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기자회견 안 한다고 이러는 거에서 그러면은 이제 방송 이런 데 하나도 안 나오게 하고 신문 이런 데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왜 그러냐 해서 가족들 때문에 그런다 했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하고 놀랍게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근데 지금은 이제 누가 오면 바로 속보로 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전부 다 무사하고 물론 이제 와서 2년 동안 이제 기도를 빡세게 했습니다. 가족들 이제 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빡세게 했었고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게 이제 한국의 그 모습들이 너무 이질감이 들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봤던 그 영화 봄날의 눈속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제 해외 중국 영화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해외의 모습들이었거든요. 외국의 모습들. 왜냐면 막 8차선 고속도로에 차들이 막 꽉 차 있고 그게 아무리 쇼라고 할지언정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였죠. 제가 온다고 해서 어떻게 8차선 도로가 갑자기 생기고 모든 게 나중 신청이네요 그때는. 거의 뭐 트루먼 쇼 보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던 게 지문을 딱 대니까 이제 문이 쫙 하고 열리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던 거. 그래서 씨 뭐야 이러면서 막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래서 한 처음에는 되게 실감이 안 났어요. 모든 게 사실 약간 의심이 많았겠네요. 그래서 계속 이제 꼬집어봤습니다. 이게 막 제가 죽어가지고 DMZ 안에서 죽어가지고 이건 내가 내세에 와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했어요. 왜냐면 북한 군인들이 그때 막 총도 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12발의 AK 총탄이 막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막 머리 위로 지나가고 뒤늦게 나왔던 사건들에서 DMZ에서 내가 죽었는데 이거 막 내세 아닌가? 막 그러고 있고 근데 꼬집으면 아파서 살아있음을 또 느끼기도 했었고 그랬었죠. 네. 43kg에 왔는데 거기서 돌봄도 받고 한국 음식도 먹고 나니까 갑자기 몸무게가
72kg가 네, 그래서 30kg가 쪘다는 거면서 원래 저 그때 뭐냐면 본인은 평생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난 40kg 넘으면 안 돼, 40kg 안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0kg가 쪘다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그렇게 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의 뭐 1kg씩 찐 거고 그 국정원 조사하시는 분들 깜짝 놀라가지고 막 거의 뭐 돼지도 아니고 폭풍적으로 성장하니까 먹으면 이렇게 하루 지나면 이만큼. 예.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자기 배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좀 나오시는 분인데 배를 툭툭 두드리면서 정 선생님 조심하세요. 저처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왜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 빠지는지 아냐고. 그래서 아니요, 그건 북한에서는 그게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찌고 싶다 했더니 한국에서는 달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빼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우여곡절이나 어려움 가운데 이제 한국에 딱 도착을 해서 근데 한국이라는 사회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가야 되니까 대부분이 처음에 오신 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 사실 망설이는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어떠셨어요? 딱 왔을 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그 교육이 다 끝나잖아요. 조사가 끝나고 교육이 끝나고 얼마나 그때 막 저는 이제 그때가 만으로 17살이었거든요. 만으로 17살이었으니까 이제 한국에 10대잖아요. 그래서 딱 한국 사회에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근데 북한이었으면 누군가가 이제 딱 때가 되면 뭐 학교 가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사회 나가면 직장마저도 다 이제 배치를 해주는 너는 저기 농장 기업소 네. 가면 돼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막 완전 수동이 아니라 지가 알아서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뭘 해야 되지? 너무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방황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황한 시간들이 결코 아깝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은데 저에게는 값진 경험이었고 그래서 대안학교 가서 이제 대입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알바란 알바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알바 천국이었고 그래서 막 제가 심지어 저기 삼립식품에 가서 빵도 만들어봤어요. 빵도 만들어봤고 근데 그때는 이제 10대니까 무슨 봤는데 정직원이라는 거기에 목을 매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거기에 딱 들어오신 30대 중반 그 정도의 어떤 형님이셨는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출근 시간 되면 출근하고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30분 전에 출근하시고 일단 뭐 아파도 그분은 나오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저분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시지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그냥 정직원 이런 개념이었고 알바 하다가 가면 되고 그런 근데 그분은 결국에는 이제 정직원 되셨더라고요. 네, 정직원 되셨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고 정말 이 무더운 여름날에 나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그 청바지가 하얗게 소금이 별 정도로 이제 막 해보고 땀이 많이 나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그때 느꼈던 게 공부가 제일 쉬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몸으로 다 해보니까 다 해보고 나서 대입 준비를 다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신학교도 가봤고요. 신학교도 가봤고 해양대학교도 이제 준비를 했었고 굉장히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포기를 하고 빠르게 새로운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추천으로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거의 등 떠밀려 갔죠. 그런 신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갔는데 저랑 비슷한 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막 신학교에서 막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고 뭐지? 저 완전 사탄들 아니야? 하면서 이제 막 그러고 있었고 야 일로 와 해가지고 저는 어떤 학교인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완전 천사였거든요. 천사였다가 완전히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새벽잠이 진짜 많습니다. 새벽 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갑자기 드는 생각이 평생을 내가 이거 새벽 기도를 해야 돼? 아니 그 목사님이면 무조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어쩔 거예요. 자기 양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 못할 것 같다 하고 이제 바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때 그걸 느꼈어요.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새벽 기도 드리다가 그 피파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스쿼드를 짜면은 굉장히 그 도파민이 나오는 게임인데 새벽 기도하다가 막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그 생각을 번뜩 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말짱하게 정신이 돌아오는 걸 보고 내가
이게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 그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피파라면 진짜 말짱하게 일어날 네.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뭐 맨날 그 새벽 기도할 때 그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제 목사님 저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준비를 해서 해양대 준비했다가 거기 가는데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선배가 여기는 이제 배를 6개월, 1년, 2년씩 막 타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그렇게 타죠. 네. 결혼을 하면 이제 아내가 외도할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다 이래가지고 야 이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해가지고 저는 이제 또 단란한 가정을 꿈꾸는 그렇죠. 그런 로망인 남자였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꿈이 있는데 외도를 한다라고 하니까 와 이게 안 되겠다 바로 이제 합격 그거 통지서를 받고 이제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이제 외대 정외과로 이제 가게 됐었고 예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런 느낌 들었으니까 빠르게 선택하고 또 빠르게 포기하고 빠르게 또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모든 게 사실 만족이 안 되는 네, 그런 네.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의 뭐 최종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나에게 가장 맞는 게 영화 쪽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영화를 계속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이게 제가 정말 지금 이게 정말 좋아서 하는 건지 다른 것에 계속 이제 해보잖아요. 경험을 해보거든요. 근데도 계속 그런 것을 해보면 해볼수록 영화만큼은 매력을 못 느낀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진짜 멋진 영화 쪽에서 뭐 감독님으로 배우로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로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을 할 텐데 한번 우리가 박수로 응원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좀 기억해 주셨다가 그 영화 시사회 같은 거 하면 초대 좀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네요. 네네 다 찍어뒀습니다. 네. 사진기로 해. 왜 작년에 제가 그 영화 시사회 때 한번 가서 두병살 만날 때 맞습니다.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재밌었고 연기도 하고 감독도 하시면서 그 모습을 봤었는데 연기는 안 했었죠. 네, 두병사는 연기는 안 했었고. 맞아요. 그때 끝나고 나서 그 연기를 하셨던 분들하고 이제 숙소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산에서 있어 이런 얘기 들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때 한번 저희도 다 초대해 주시면 유니시대로 초대해 주시면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한번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영화 감독으로 영화를 계속 하시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영화 감독이라고 하기는 뭐 하거든요. 아직 뭐 제가 뭐 상업 영화를 찍은 건 아니고 그걸 그쪽 세계에서 뭐 입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무슨 뭐 동아리 활동하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취미로 이제 영화를 만든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북한 내부로 보내기도 하는데 맞다. 그 자연스럽게 그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네네. 최근에 만든 그 영화와 네. 북한. 네. 북한 내부로 넣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이제 반응도 오고 피드백도 오고 그러면 이제 뭐 질타도 많이 하고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직설적이거든요. 영화 이따구로 만들 거면 만들지 마라 뭐 이러고. 최근에 사실 미국에서 자본을 좀 지원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의 핵심 내용은 북한이 이제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전 세계 처음으로 우리가 무상교육했습니다. 무상교육이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페이크 다큐라고 하는 다큐인데 거짓으로 만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는 다큐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무상교육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얘기인데 그 영화 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다큐멘터리는 이제 북한에 제가 어디서 영감을 받았냐면요. 그 우리가 계속 북한 인권 단체들이 유엔에다가 이제 유엔 그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하면 네. 북한이 반발하는 보고서를 똑같이 정말 그렇죠. 퀄리티 좋게 북한의 똑똑한 친구들이 다 써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당연히 이제 다 영어로 써져 있는데 그거 보면은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고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도 천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북한이 이렇게 따박따박 답변을 하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북한의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쪽에 우리 한국에서 북한 인권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렇다면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을 때 북한에서도 우리의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영상으로 담으면 어떨까라는 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실제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라는 걸 예. 영상을 담고 싶다.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천재 교수가 이제 해외에서 중국에서 이제 설정인데 중국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쇼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걸 이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걸 제가 이제 본 거죠, 한국에서. 네, 보면서. 남한에서 네. 네. 근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는 북한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북한 무상교육의 우월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가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중국으로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가서 북한의 무상교육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이 교수는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이제 답변을 하는 거고, 그 토론이 이제 결국에는 굉장히 대립이 되는 거죠. 대립이 됐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봤을 때 얘가 뭔가 좀 잘 알고 있는데 너 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교수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너 정체가 뭐냐 이러니까 제가 이제 나 사실 북한 교육을 받은 탈북민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이러니까 교수가 나랑 장난치냐 하면서 막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이제 같이 알아가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북한 주민들도 보면서 조금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두병사라는 영화 아까 말했듯이 두병사는 또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북한 군인들의 실상 얘기를 좀 다루거든요. 그것도 잠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두병사라는 영화는 북한에 실제로 있는 영화입니다. 북한에서 만든 영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실화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병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표류돼서 왔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이 그걸 보면서 봐라, 우리 혁명전사들의 꺾이지 않는 신념을 하면서 그걸 이제 선전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어릴 적에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영화도 제 탈북 동기에 좀 많은 동기부여를 준 영화인데, 두 병사가 오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귀순 유도를 합니다. 해유를 하는데, 네가 귀순을 하면 우리가 이제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차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막 이런 해유를 한단 말이죠. 보면서 진짜 저런다고? 그리고 이제 탈북민도 거기 나와요. 그러면서 탈북자 선배가 막 이래요. 아, 이 남조선에서 살면은 카나다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비행기 탄다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그걸 이제 저는 좀 북한에서 많이 봤던 제목이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그 제목을 따서 이제 만들었던 건데, 한국에서 만든 두병사는 그겁니다. 북한군에 있는 군인들이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거죠. 평범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사는 친구와 정말 간부집 자식, 황제병사, 그런 서로 다른 세상을 이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좀 그려낸 영화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네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아. 이런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를 보고 어떤 북한에서 본 그 관객이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영화의 예술성은 잘 모르겠으나 네. 주인공이 하는 대사는 정말 맞는 것 같다. 네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은 정말 다른 것 같다. 그것만큼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쭉 써줬는데, 많은 분들이 영화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시고 뭐 질타도 하시고 뭐 괜찮은 뭐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피드백이 제일 가슴에 와닿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하늘 감독님이 계속적으로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 아니면 네. 동기부여가 되는 게, 그렇게 북에 서 있는 나의 고향 분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사상들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것들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감독을 한다라는 게 누구나 감독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근데 그게 보통 누구나 다 감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유명해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다 감독이 될 수 있고, 근데 그냥 자기가 만들고 뭐 소극장에서 상영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만족하면 감독이 되는 거고, 거기에 만족 못하면은 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은 뭐 그래서 힘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유명한 영화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 두 병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천재 교수와 이야기했던 그 교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사실은 북한 사회의 실상을 얘기하고 그 사회의 실상이 갖고 있는 허구나 비판에 대한 이야기라면, 혹시 이런 쪽을 또 계속 생각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또 저도 크리스찬이고 하다 보니까 좀 C.S. 루이스의 그런 시나리오도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복음적인 컨텐츠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래서 왜냐면 저희 부모님들이 다 북에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이제 복음을 북에 전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속에 그런 어떤 바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있고, 그리고 또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그쵸. 감동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또 만들고 싶은 친구의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시나리오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북에 살다가 탈북을 했다가 다시 갔다가 부모님 데리고 다시 탈북한 친구인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탈북했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그럴 정도로 잘 믿기지 않는 그런 스토리를 한번 또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사실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는 뭐 내가 부인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상관없이 사실 정체성이 북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사회가 있고 그곳에 나에게 가족, 부모님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 거기와 연관돼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제 하고 싶은 영역들을 이제 계속 키워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또 그런 영향력들이 지금 당장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영상이라는 건 또 그 다음 세대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좀 북한 사회에 계속 영향으로 남아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서도 축구는 계속 잘하고 계시고요. 축구는 또 살을 빼는데 운동이 되니까 네. 굉장히 그 관리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상상력은 조금 풍부한 편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만의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근데 그 상상이 조금 현실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상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이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많았고 간식 그런 거 많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그 닌텐도라는 게임이 굉장히 그 일본 그 기기 있잖아요. 그게 네. 굉장히 1세대 버전이 북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인터넷 없이도 할 수 있는 게임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런 재밌는 게임을 북한에서는 할 수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게임을 전기가 24시간 들어와 있는 곳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먹을 게 풍부하고 그런 데서 아무런 방해도 없이 실컷 하고 싶다라는 상상을 그때 계속 했어요.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현실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있었으면. 네, 북한에 있었으면.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언젠가는 그런 데를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 따그다라고 하는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북한에서는 따그다라고 하는데, 그 휴대폰을 제가 이제 언젠가는 쓰면서 막 이제 그런 상상을 막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군에 나와서. 군대에서 그럴 수가 없는데, 근데 한국에 왔는데 24시간 전기가 오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닌텐도 게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닌텐도 게임보다 더 좋은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샀죠. 사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을 24시간씩 일주일 동안 안 자고 했어요. 네. 근데 일주일을 안 잘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 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제 뭐 대충 뭐 배달시켜 먹으면서 했는데, 한 달을 해서 내가 이거 진짜 원을 푼다, 어릴 적에 했던 상상을 푼다 하고 했는데 일주일하고 제가 기절을 했습니다. 거의 한 16시간을 제가 잤던 것 같아요. 16시간을 자다가, 그러니까 하다가 필름이 끊겨가지고 딱 눈을 떠봤는데 16시간 지나 있더라고요. 기절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났는데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던 것도 이제 막 실컷 원 없이 해보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가끔 시간 되면 이제 하고, 그리고 그 어릴 적에 제가 오징어를 그렇게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했던 게, 이 길바닥에 오징어가 실컷 깔려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길에 오징어가 다 깔려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걸 다 주워다가, 왜냐면 그때 엄마가 그 오징어 장사를 하려고 했어요. 바다에서 오징어를 잡아다가 말려서 팔면은 그게 그렇게 돈벌이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내가 다니는 길마다 그게 있으면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한 거죠. 또 이제 실컷 원 없이 먹어보기도 하고 그걸 또 팔아서 부를 얻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상상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그래서 오징어를 또 엄청 시켜 먹었습니다. 아, 못 먹겠더라고요. 그것도 이빨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이 되고 휴대폰도 제가 상상했던 그런 작은 컴퓨터가 제 손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담아내려고 하는데 영상으로 담는 데는 또 그게 별개인 것 같아요. 영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담아내는가 그건 또 별개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담아 저만의 상상에 자꾸 빠져 있는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감독님의 스타일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직접 체험하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빠르게 도전하고 빠르게 포기할 수 있었던 건 체험을 해보고 이런 거구나 느끼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거 맞습니다. 체험해보고 아니면 다른 거 네. 체험해보고 맞네? 그럼 계속 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 맞습니다. 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 많은 또 체험을 통해서 그것들이 또 영화로도 녹아지겠고 인생으로도 많이 녹아지겠네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만큼의 시간들이 좀 많이 가서 뭐 저희가 마지막 질문 하나를 좀 이렇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 마지막 질문은 저희가 말 그대로 이름이 휴먼북이거든요. 네. 그래서 휴먼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이 하나의 그분의 삶을 북이라고 하는 책으로 저희가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책을 이제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어떻게 보면 전반부의 인생이었을 텐데 그 전반부의 인생을 하나의 책이라고 봤을 때 책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하거든요. 전반부의 네. 인생을 왜냐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네.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지금 쭉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책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혹시 하고 싶은 책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책 제목이요. 네. 예, 책 제목은 정말 행운아로만 하고 싶습니다. 행운아. 네. 지금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다 도전을 했을 때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제가 올해 4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네. 정말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고 그랬는데 네, 이건 꼭 내보내주시면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도전해라. 그만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리고 딱 그것만 해라. 영화 한 우물만 이제 파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다 됐어요. 놀랍게도. 네. 아까 말했듯이 상상했던 것들도 다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정말 행운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예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운아, 지금까지 인생은 네. 행운아였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행운을 넘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행복아가 되면 참 좋겠네요. 감독님은 여기 우리 형님께서 하잖아요. 앞으로도 제가 영화를 보니까 앞으로도 분명 더 많은 것들로 북한 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줄 거고 많은 인식에도 영향을 줄 뿐이라고 생각이 돼서 미래가 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박수로 더 멋진 미래를 좀 꿈꾸면서 응원하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